한양 도성의 배후기지이자 수도 방위를 위한 조선의 새로운 전략이었던 북한산성. 이는 숙종시대 국가 최대의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축성을 둘러싸고 이례적으로 벌어졌던 37년간의 뜨거운 찬반 논쟁. 당시 왕과 신하들은 왜 북한산성을 문제 삼았을까? 강력한 적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수도권에 대한 방어 체계가 달라져야 된다. 그동안 흙속에 묻혀있던 행궁터가 발굴되면서 비로소 주목받기 시작한 북한산성. 300여 년 세월을 품은 잊혀진 역사의 복원이 시작되고 있다. 그동안 잊혀졌던 북한산성이라는 문화유적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작업의 첫 발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연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든든한 방어기지이자 궁시시대를 넘어 화약시대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성. 그것은 조선시대 축성기술의 진화이며 시대의 자부심이었다. 북한산성은 우리나라 수천 년 그 축성기술사의 모든 그 기술이 결집된 축성기술사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과 함께 외적에 맞서 싸운다는 항전의 의지로 조선 후기 강력한 수도방위의 열망을 담아냈던 북한산성. 피란의 세월 속에 묻혔던 묘세의 문이 열린다. 산세가 높고 웅장하여 예로부터 한양, 서울의 진산으로 자리했던 북한산. 기암 절벽에 커다란 봉우리를 중심으로 산이 형성되어 있고 그 둘레로는 우람한 봉우리들을 이어 성을 쌓은 북한산성이 자리하고 있다. 험한 능선을 따라 형성된 성곽의 전체 둘레는 12.7km. 성벽을 둘린 채성 연장은 약 8.4km로 대규모의 산성이다. 북한산성은 한 12km 정도에 달하는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큰 성곽에 속하는 거고요. 남한산성은 그러니까 본성의 길이를 보자면 한 6km, 7km 정도. 그다음에 수원 하성도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북한산성은 오히려 산의 지세를 활용하고 높낮이 등등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긴 성곽에 해당되죠. 성곽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북한산성은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다. 그런 중 지난 2012년 100여 년 전 산사태로 매몰된 행궁터가 발굴되면서 북한산성이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되었다. 유사시에 왕이 머물던 은신처였던 행궁은 북한산성의 중심이자 산속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 촬영된 사진을 보면 주변의 산세와 조화를 이룬 모습이 아름다운 건축미를 뽐낼 뿐 아니라 꽤 규모 있는 별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산성의 행궁은 그 의미가 특별했다. 행궁들은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요양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선대왕의 제사를 지내러 가는 곳에 임시 유숙할 수 있는 공간 등의 용도들이 있는데 이 북한산성 행궁은 오로지 그 피난을 위한 굉장히 높은 곳에 그다음에 산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보장처로서의 행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로지 왕과 왕실의 안전을 위한 보장처로서 지어졌던 행궁. 행궁은 왕이 집무를 하는 공적 공간인 외전과 왕이 거처하는 내전 두 구역으로 되어 있다. 내전은 2개의 온돌방과 마루를 포함한 28칸 규모로 건물 앞쪽으로 대문으로 이어지는 어도가 있고 좌우에 궁녀나 내시들이 머물던 행각이 있다. 현재 외전터가 발굴되고 있는데 건물의 하부 구조가 잘 나타나 있다.
여기를 보시면은 외전에 주춧돌인데요. 기둥을 세웠던 그 문양이 그대로 보이고, 처음에 축조 당시에 이렇게 먹선을 띄웠던 흔적도 희미하게나마 잘 남아 있습니다. 10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행궁지는 산속 깊숙한 곳에 위치해 비교적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었다. 임금이 지나가던 어도를 비롯해 방마다 다른 방식으로 놓인 구들장이 역시 드러났고, 지붕에 쌓았던 막새 기와 등이 궁궐의 규모에 걸맞은 위용과 당대의 뛰어난 건축 기술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 북한산성을 완성시킨 숙종은 1712년 북한산을 올라 이곳 행궁을 찾았다. 산성이 지어지고 6개월 뒤의 일이었다. 도성 십리거리 행궁에 이르니 우뚝 솟은 시단봉이 바로 동쪽 곁에 있네. 노적봉 머리에 아직 구름 거치지 않았고 백운대 위에는 안개 자욱하네. 험한 산세의 북한산이지만 숙종은 몸소 행차를 마다하지 않았다. 북한산 수성된 직후에 바로 이제 숙종이 결국 이 북한산성을 오시게 되는데, 결국 또 우리가 행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신하들을 딱 거느리고 결국 북한산성을 오게 됩니다. 결국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그 숙종 또는 왕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과시하는 면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산성에 입고인 대서문을 지나 중성문과 행궁으로 이어져 동장대에 오르는 길은 숙종의 길이라 불리며 역사의 현장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 왕의 행차는 군왕의 위엄과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으로 그만큼 숙종에게 북한산성은 특별했다. 숙종은 왜 북한산성을 찾았던 것일까? 조선 후기 북한산성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지로 도성이나 읍성 등 평지에 세워진 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산성이다. 특히 북한산은 지세가 험준하고 경사가 급해 그 누구도 쉽게 침범하지 못하는 천혜의 요새였다. 따라서 고대부터 군사, 정치적 중요성이 높았던 곳으로 한강과 함께 북한산을 차지하는 나라가 한반도의 중심이 되는 삼국 쟁패의 현장이었다. 북한산성이 처음 등장한 것은 삼국시대로 백제 본기에는 132년 백제가 북한산성을 쌓았다 기록하였고, 475년에는 고구려 장수왕이 병력 3만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략하여 도읍 한성을 함락하였다고 하였다. 강력한 영토 확장에 나선 고구려가 맹주가 된 것이다. 그러나 최후의 승자는 신라였다. 553년에 백제와의 동맹을 깨고 백제의 한강 하류까지 점령하였던 신라는 북한산 비봉에 진흥왕 순수비를 세웠다. 하지만 기록에서 보이는 산성이 현재의 북한산성의 위치라는 점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다. 일설에는 북한산성이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그 삼국시대의 그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북한산성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 삼국시대의 북한산성은 그 명확하게 근거 자료에 의해서 지금 아차산성이 삼국시대 북한산성이었음이 그 확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차산성을 발굴을 했더니 거기에서 그 신라 그 기와가 나왔는데 거기 명문이 있었습니다.
아차산성은 아차산 능선의 중앙에 지어진 삼국시대의 산성으로 수백 점의 토기와 기와 등이 출토됐다. 그런데 신라 계통의 기와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명문이 새겨진 기와가 나타나 이것이 북한산성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북한산성을 둘러싼 일입니다. 삼국시대에는 북한산성이었다가 고려시대에는 중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도 중산성이었고 숙종 때 대대적인 수축이 이루어지면서 북한산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된 것입니다. 고려사를 보면 우왕이 최영과 몰래 요동 공략에 관해 의논한 후 한양의 중흥성을 수축하게 하였다 하였으나 실제 성곽을 쌓았는지 확인된 바는 없다. 또한 조선시대에도 중흥산성과 관련된 기록이 보인다. 삼각산 밑에 중흥동이 있는데 전주의 현종이 피난한 곳이다 하여 지리적으로 중요한 무대였음을 알 수 있다. 북한산성이 삼국시대에도 존재를 했고 몽고의 침입 때도 이쪽에서 이제 그 방어, 몽고군과 싸웠던 그런 곳 중에 하나라고 얘기들은 하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런 성곽의 형태를 취하고 이제 성곽으로서의 방어 기능을 좀 길러가지고서 안착이 된 것, 정착이 된 것은 조선 숙종 때 거라고 봐야 되겠죠. 조선시대 북한산성의 축성과 운영에 대한 기록은 여러 문헌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편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축성의 과정과 기술에 관한 내용을 세세히 담고 있는 것이 북한지다. 북한지는 산성을 쌓을 때 총괄 책임자였던 팔도 도총섭 성능이 지은 것으로 산계와 성지, 궁궐, 사찰 등 14개 항목으로 나눠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 (18세기) 산성의 구조와 축성 과정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다. 문헌에 보이는 숙종 때 완성된 북한 산성의 모습은 비교적 보존이 잘 돼 현재 남아있는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 성은 동서남북으로 14개소의 성문을 비롯해 각각 한 개의 수문과 시구문, 앞문 등이 위치해 있고 군 최고 지휘소인 장대가 3곳에 설치되었다. 또한 산성 곳곳에는 11개의 사찰과 암자 그리고 행궁이 존재했다. 북한산성은 기본적으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목적으로 한 기지다. 성벽의 몸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채성과 적으로부터의 은폐를 위한 구조물이었던 여장이 주 성벽을 이루고 성 전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가장 높은 곳에는 장대를 설치했다. 조선의 대표적인 산성의 구조다. 우리나라의 그 성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한 2,300개 정도 되는데요. 북한산성은 그 중에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의 성곽을 대표하는 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규모라든가 축조 기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기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가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산성 축성 논의가 처음 거론된 것은 문종 때부터다. 사방으로 통하는 길에는 북쪽에 중흥성이 있어 하늘이 만든 험조이니 비록 통할 길이 없다 하여도 또한 좋은 성이다 하였으나 축성이 실현되지는 않았다.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숙종 때다. 임금이 북성을 쌓는 것이 적당한지 아는지를 여러 신하에게 물으니 신하는 말하기를 강화도의 수세가 예전과 다르고 남한산성의 외로운 성은
오래 머물 곳이 못 됩니다. 적의 침입 시 오래 항전할 수 있는 성을 쌓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하며 북한산의 장점이 논의됐다. 자연지리적으로는 산이 험하고 또 그리고 이 북한산은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 얘기로 하면 3분의 1만 성을 축성을 하고 그것을 이제 자연적인 경관과 서로 이으면 결국 하나의 산성이 된다. 또는 뭐 물이 계속 마르지 않는다. 또는 교통이 용이하다. 뭐 등등 몇 가지 이유를 제기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찬반론이 제기가 됩니다만 기근과 재난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으나 궁극적인 명분은 병자호란 당시 청과 맺은 강화조약 때문이었다. 정축 약보에 의하면 조선은 성곽 수축과 축성을 금한다는 규약을 맺은 것이다. 그러던 중 청에서 해적이 발생하여 조선에도 해적의 침입에 대비하라는 통지가 도착했다. 조선은 이를 계기로 청에 성곽 수축을 알리고 실행에 옮겼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북한산성이 낙찰이 돼서 삼군문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성곽 자체를 6개월 만에 완성한다는 것도 상당히 급속도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하게 판단을 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숙종 주기년 축성 논의가 처음 시작되고 무려 37년 만의 일로 성은 단 6개월 만에 완성됐다. 조정에서는 왜 이렇게 뜨거운 경론을 벌였던 것일까? 그리고 이렇게 빠른 공사가 가능했을까? 북한 산성은 다른 산성과는 조금은 다른 구조다. 대부분은 성벽이 있지만 성벽이 존재하지 않는 구간이 있다. 사람이 발길을 쉽게 허락하지 않은 험준한 바위산 자락에는 굳이 성을 쌓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자연의 지세를 그대로 활용한 북한산성은 재료도 북한산의 산재한 돌을 이용해 운반거리를 좁혔다. 지금도 산성에는 바위에서 떼어내 성벽에 사용됐을 법한 채석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북한산 자체가 워낙 산세가 험하다 보니까 그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형을 훼손하지 않고 깎을 수 있는 부분은 깎지만 대부분은 이제 자연 안반층이기 때문에 그 지형에 맞춰서 성벽을 축조를 했습니다.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산성의 방어 기지로서의 기능 또한 놓치지 않았다. 북한 산성으로 들어가는 길이자 성의 정문이라고 할 수 있는 대서문은 북한 산성의 가장 중요한 출입구다. 그런데 이곳은 지세가 낮아 비교적 적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한 지점이기도 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당시 기술자들은 성문과 양옆의 성벽을 높고 견고하게 쌓아 취약점을 보완했다. 다른 문들은 해발 300m 이상의 높은 산 지역에 있고 높은 문은 또 500m가 넘는 곳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서문은 해발 그 높이가 200m가 채 안 되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방어적으로나 또는 어떤 그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중요성을 생각해 성을 견고하게 쌓았으나 적의 공격에 뚫리는 경우를 생각해 또 하나의 문인 중성문이 세워졌다. 대서문이 외곽의 성문이라면 중성문은 대서문 안쪽에 만들어진 내성의 성문으로 이중 방어 시스템을 취한 것이다. 지리의 취약함을 보완함과 동시에 주변 산세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했다. 이 문 뒤로는 임금님이 계신 행궁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중성문은 주변에 이제 성벽을 갖다가 둘러싸았는데 공사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북한산에 있는 바위들을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 성벽을 쌓아서 시간을 상당히 많이 단축을 했습니다. 또 튼튼하고요. 밑에 바위가 있으니까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연의 지형을 살리면서도 방어를 위한 이중 삼중의 구조물이 산성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발굴 작업이 한창인 성랑지.
성랑지는 군사들의 초소이자 숙소로 사용된 건물이 있던 곳으로 기록에 의하면 북한 산성에는 143개의 성랑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 발굴이 이뤄진 곳은 대서문에서 수문 사이로 이곳에는 3개의 성랑지가 나타나는데 그중 수문과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성랑지가 눈길을 끈다. 수문 가까이 위치한 성랑지에는 지금도 건물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왜 수문 가까이에 그리고 다른 성랑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또 하나의 성랑을 만들었을까? 위쪽에서 보이는 다른 성랑지들과 좀 다른 거는 이 수문이 굉장히 중요한 요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이쪽으로 적이 침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성벽 방어를 위해서는 제일 취약 지점입니다. 그거를 어느 정도 상쇄하기 위해서 이 수문의 바로 옆에 성랑을 조성을 하고 여기에서 군사들이 이 수문을 지키는 그리고 성벽과 수문을 지키는 그런 용도로 쓰였던 성랑지를 지금 현재 발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사가 급해 자연 안반에 잇대어 석축을 쌓고 성랑을 조성했다. 발굴 현장에는 많은 기와가 출토되고 있는데 주변에 풀이나 집과 흙을 섞어 지붕을 올린 다른 성랑과는 달리 이곳은 지세가 낮기 때문에 불화살의 공격에 대비해 기와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산성의 성벽 구조는 어떨까? 성벽은 기본적으로 가공된 석재를 이용하여 쌓은 본체인 외성벽과 성벽을 따라 군사들이 다닐 수 있게 한 통로인 회강로, 그리고 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면서 공격을 가하기 위해 쌓은 성곽휘 혹은 여장이라 불리는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다. 성을 쌓는 방식은 대부분 편축 성벽이다. 외벽체인 바깥에만 석축을 쌓고 안쪽은 잡석이나 흙으로 채우는 축성법으로 우리나라 산성의 일반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발굴터 현장에는 성벽에 사용된 성열들이 열을 지어 확인되고 있다. 소형의 돌과 흙을 번갈아 채우는 방식으로 석축과 뒤채움을 동시에 진행했다. 숙종 때 이 성벽이 축조될 당시까지만 해도 그때는 이제 대포나 이런 것들의 활용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대포의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벽의 구조를 단단하게 하는 거죠. 튼튼한 구조물로 단 6개월 만에 지어진 북한 산성은 화포에 대비한 산성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화포와 화약의 등장은 성곽의 구조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 인조 때 3년에 걸쳐 지어진 남한산성과 비교하면 확연하다. 남한산성이 전통적인 전쟁에 대비한 산성이라면 북한산성은 당시의 신무기였던 화포에 대비한 산성이었다. 남한산성은 우리나라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적인 무기 시스템 하에서 만들어지는 성곽을 대표하는 마지막 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북한산성은 이게 전쟁 양상이 기존의 활이나 창검 같은 그런 인력에 의존하는 전쟁에서 이제는 화약 무기로 주력 무기가 바뀌는 그런 양상을 반영한 그러니까 조선시대 중후기에 여러 가지 전쟁 양상을 대변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산성과 남한산성은 공통적으로 수도를 방어한다는 목적 하에 지어졌으나 무기의 변화에 따라 성돌의 크기나 성벽 구조가 달랐다. 소형 석재들을 이용해 얇고 높게 쌓아진 남한산성은 성돌 하나가 50kg에서 80kg으로 쉽게 운반할 수 있는 크기다. 반면 북한산성은 화포에 대비해 성벽의 너비와 높이를 축소하여 낮고 두텁게 만들었다. 성돌 하나가 400에서 800kg 정도로 남한산성에 비해 10배에 달할 정도로 커졌다. 화포 공격에 견딜 수 있도록 성돌이 커졌을 뿐 아니라 발굴지에서 나타나듯
뒷부분을 흙으로 보강해 채움으로써 견고하고 단단하게 성을 쌓아 적의 공격으로부터 견딜 수 있도록 하였다. 작은 성돌의 성벽은 강력한 화포 공격에 쉽게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이다. 과거의 그 화포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터지는 폭탄이 아니라 이 쇳덩어리가 날아가서 성벽을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그 성돌 크기와 그 뒷부분에 그 두터운 그 흙으로 된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내탁부를 조성함으로써 그 이렇게 화포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 화포 공격에 최적화된 그런 성이 바로 북한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성의 변화는 화성으로 이어졌다. 화성은 높이가 4m 안팎으로 오히려 북한산성보다 더 낮아진 대신 더욱 공고해졌다. 또한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이 주로 화강암을 사용한 것에 비해 화성은 화강암뿐 아니라 벽돌과 석회를 쌓고 그 안에 흙을 담아 놓음으로써 더욱 단단해졌다. 이는 전술의 변화가 가져온 결과이기도 했다. 성을 타고 넘어가 적을 공격하는 전통의 방식이 아니라 화포로 성벽을 무너뜨리고 군사들이 진격하는 전투 양상의 새로운 변화에 대비한 구조물인 것이다. 화성 같은 경우에는 높이 쌓는 것보다 더 단단하게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산성은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어떤 남한산성에 대한 반면교사를 삼고, 그리고 또 화성으로 이어져 가는 그 과도 단계에서의 어떤 새로운 전쟁 기술을 대비한 축성 방법의 시작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어 기지로서 자연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북한산성 축성에는 당대 최고의 기술력이 동원되었다. 동시에 새로운 화포 시대의 개막에 대비해 성벽의 구조도 달라졌다. 그런데 당시 조선은 왜 남한산성이나 화성처럼 한양 근교가 아닌 한양 바로 도성 뒤에 북한산성을 축조하게 된 것일까? 북한산성은 애초에 외란과 호란 이후에, 특히 호란 이후에 한양도성의 방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호란 이후에 한양도성에 대한 방어의 필요성으로서의 배후산성의 필요가 북한산성을 축성하게 됩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조선의 국토 방위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수도가 함락되고 선조가 도성을 비우고 평양과 의주로 피난을 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조선에는 서울의 보장처로 강화도와 남한산성이 있었지만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실제 병자호란 당시 왕자와 왕비를 강화도로 피난시켰으나 청이 이를 알아차리고 차단해 왕은 남한산성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왕은 40여일 동안 항전했으나 결국 볼모로 인해 항복하고 삼전대 굴욕을 겪게 된 것이다. 강력한 적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수도권에 대한 방어 체계가 달라져야 된다. 특히 이제 왕이 이제 계속 도망 다닐 수는 사실은 없으니까 결국 이제 왕이 도망당하지 않고서 왕이 있는 수도가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위 체제가 필요로 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조선은 수도방위 전략을 다시 세워야 했다. 양난이 일어나기 전에 기본 명분은 종묘와 사직을 보존하기 위해 강화도와 남한산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쟁 후 백성과 함께 도성을 지킨다는 여민 공수론 의식이 거세게 일어났다. 여민 공수론이 나타나면서 결국 이제 새로운 거점이 필요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결국 북한산성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북한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위 전략 면에서도 결국 이제 백성들과 함께 그 도성을 지킨다라고 하는 중대한 변화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을 겪으며 생활이 피폐해진 백성들이 한양으로 몰려들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는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했다. 또한 무너진 사회 기강을 바로잡고자 성리학의 가치가 강조되면서 붕당 정치가 활성화되었다. 북한산성은 정파에 따른 기나긴 논쟁에도 불구하고 왕실의 위엄을 바로 세우고자 했던 숙종의 최대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왕권 강화, 또 군비도 강화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도시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반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도 해야 되고, 그것을 이제 효과적으로 요리를 해서 자신의 입지, 또 왕조의 어떤 수도권의 어떤 안심한 보장처를 마련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북한산성 축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숙종의 강력한 의지로 지어진 북한산성의 축성은 체계적이었다. 산성 북쪽과 동쪽 상단부는 훈련 도감이 맡았고, 금이영은 산성 동쪽에서 남쪽에 이르는 지역을, 그리고 어영청이 나머지 부분을 책임졌다. 이들 3군무는 일제 때 해체되기까지 도성방위의 최정예 부대였다. 한양의 도성방위와 함께 북한산성의 축성과 관리도 책임을 진 것인데, 북한산성 내에는 당시 주의소인 훈련도감이나 금이영의 유영지가 발견되고 있다. 유사시 북한산성에 들어온 왕을 호위하고 성곽수비를 맡도록 했다. 산성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성벽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글자다. 축성을 담당했던 담당자의 소속과 직위, 구역 등이 새겨져 있다. 당시 3군문에서 총괄 지휘한 공사에는 책임 감독관 아래 석재 가공과 운반, 수문 등 분야별로 폐장이라는 기능 감독관을 두었고, 그 아래에는 다시 돌과 흙, 철물, 목수 등의 전문 기술자인 편수를 두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력 구조와 책임 시공제가 시행돼 공사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됐고, 이후 성곽 관리로 이어졌다. 훈련도가 금이영, 어영청, 그 3군문이 도성 방어 체계를 각각 지역을 분할을 해가지고서 방어하는데, 그 3군문이 그대로 북한산성 수비에도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격리청이라는 것이 설치가 되고, 3군문의 대장들이 격리청의 제조가 되는 형태로 결국 이제 연계성을 확보를 해놓고, 그렇게 해서 3군문의 군사들이 북한산성에도 주둔을 하는. 근데 이제 조선의 병력 차이로서 그 북한산성 자체를 모두 다 3군문이 맡을 수는 없죠. 북한산성 중심부에는 당시 큰 규모를 자랑했던 중흥사가 자리하고 있다. 지금은 터만 남은 중흥사는 고려 전기의 창건대 북한산 지역의 불교계를 지배했던 사찰로 고려 시대에만 해도 30칸 정도의 작은 규모였다. 하지만 북한산성 축성과 함께 큰 사찰로 거듭났고, 수행의 공간이자 산성을 지키는 승영 사찰의 본부로 자리했다. 작은 사찰이었던 이곳 그 중흥사가 나중에는 북한지 같은 책에 보게 되면 136칸 정도로 커지거든요. 그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북한산성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비용과 인원이 필요했습니다. 그 비용과 인원이 여기에 머물면서 이 산성을 관리하고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당시 축성 공사에 승려들을 동원한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다. 북한산성의 축성과 관리에도 승군들이 활용되었다. 당시 북한산성 내에는 10곳이 넘는 사찰이 존재했고, 전국에서 올라온 350여 명의 승군이 요충지에 배치돼 수비를 담당했다. 승병들은 아침 저녁으로 불전에서 예불을 올리고, 낮에는 창고를 지키거나 군사훈련을 받았다. 왜 일반 군인이 아닌 승군이 활용되었을까? 북한산성은 그러니까 그 모든 병력이 상주하는 그 산성인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이제 그 최소 인원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계만 할 수 있는 곳의 성격이 강한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큰 문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 일반 군이 지키고 그 나머지 암문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승군들을 활용해서 평상시에 이제 승군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한 산성인 거죠. 평상시 성의 관리를 위해 승병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도성을 지키는 삼군문의 중앙군과 연계해 인력난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전쟁 시 산성으로 들어와 백성과 함께 끝까지 항전한다는 취지로 축성된 북한 산성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다. 숙종 때 가게 되면은 이 북한 산성을 쌓는데 가장 큰 문제는 30만의 도성민과 왕실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군량과 무기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군량도 50만 석에서 60만 석이 필요한데 한 번이야 그 험한 북한 산성 안으로 끌고 들어갈 수야 있겠죠. 근데 이게 산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년마다 핵곡식은 갖다 저장하고 묵은 곡식은 내리고 해야 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보조성인 탕춘대성이었다. 도성과 북한산성 중간에 위치한 탕춘대성에 1차적으로 군량과 무기를 저장하고 도성민을 동원해 뒷산등성이 골짜기를 타고 대서문 쪽으로 이동한다는 수송 시스템을 갖췄다. 이에 지도를 보면 북한산성에서 탕춘대성으로 그리고 한양의 도성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세 개의 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방어체제를 갖춘 것이다. 이로써 전쟁이 일어나면 30만 명의 도성민과 왕실이 함께 들어가 방어한다는 도성 방어 시스템이 완성되었다. 북한산성 자체는 그 북한산성 자체로 완결되는 거죠. 다만 그 탕춘대성을 거기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부분은 도성 방어 시스템이 어떻게 돼야지 완성되는가 하는 그런 측면과 관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그 도성이 있고 배후에 그 북한산성이 있는데 그 사이를 갖다가 그 탕춘대성으로 연결시킴으로써 도성 방어 시스템이 완결되기 때문에 그 세트로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도방위의 최후 보루로서 축성돼 300여 년간 그 명맥을 유지해온 북한산성. 이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탓에 과연 도성 방어에 효율적으로 이용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지리적 중요성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지금도 보면 수도방위를 위한 많은 군사적 시설들이 북한산성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아마도 충분히 완벽하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산성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산성은 우리나라 수천 년 그 축성 기술사의 모든 그 기술이 결집된 축성 기술사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지금까지 전란이 일어나면은 바로 종묘와 사직을 지키겠다는 명분 하에 왕이 도성을 버리고 그 떠났었는데 북한산성의 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국가가 국민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결심을 확연하게 보여준 아주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지형을 활용해 도성을 지키는 배후기지로 축성된 북한산성. 수도방위 전략을 수정한 조선 최대의 국방정책이자 축적된 기술이 결집된 조선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였다. 동시에 그것은 끝까지 백성과 함께한다는 새로운 이상의 포부였고 전쟁의 혼란을 딛고 나라의 부흥을 열어가고자 하는 강력한 군주의 의지였다. 북한산성은 요새 그 이상의 의미를 품은 새 시대의 희망이었던 것이다.